네. 이분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실제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아유. 김진희 교수 함께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준의 마쿠 조종자란 별명이 아이,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거짓말이죠. 마쿠 조정까지는 아니고요. 막 그냥 거기서 하는 수백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막조종입니까? 네, 하여튼 연준에서 계셨었고 네. 한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 92년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 석사하고 군대하고 나서 유학을 갔고요. 네. 96년에 첫 번째 취직한 데가 연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취직을 하셨대? 그럼 네. 일반적으로 박사 받으면 이제 학교 교수라든지 추천으로? 정부라든지 그런 데 취직을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뭐 기관입니다. 학교로 치면 뭐 탑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그때는 정도 연준이 수준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받기 전인가요 혹시? 한참 전이죠. 한참 전이죠? 미국에서도 물론이고 네. 한국에서는 왜 그런 데 갔냐라는 이야기를 정말요? 들었어요. 그 진짜 아무도 몰랐고요. 왜 네. 가셨어요, 그러면? 저희 지도 교수가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네, 지도 교수님이 거시경제학을 하셨는데 네. 그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연준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냥 100% 그분 네. 말 믿고 가면서 한국에서는 뭐 다른 데 갈 수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뭐 영국의 대학이라든지 네, 네, 왜 네. 그런 데 전통 있는 그런 데 안 가고 네. 듣도 보도 못한 연준 페드라는 데 갔냐. 네, 그런 처음에 그때는 누구 있을 때입니까? 그러면 뭐 자네 옐런 그린스팬이 때인가요? 있었고요. 그린스팬. 제니 옐렌이 거버너로 그 7명 중에 한 명으로 네. 잠시 있었을 때입니다. 그린스펀 있을 때였군요. 네, 그린스팬이 의장일 때. 봐요. 헤이 스펀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린 뭐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린스팬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다가 그린스팬. 이제 점점 더 한국에서 알려지면서 그쪽 발음에 맞게 그린스펀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글씨가 바뀌는 뭐 레이건 리건 이런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정말 연준을 이렇게 정말 가까이서 그들의 뭔가 행보와 생각을 보셨던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말고도 많고요. 예. 네, 사실은 저보다 한 20살쯤 많은 분, 네, 대학교를 66년에 들어가신 분, 네. 네, 이 먼저 가서 가장 맨 한참 처음으로? 그래요? 한국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은 처음일 거예요. 그 전에도 교포는 한두 분 계셨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 중에서는 처음이고요. 네, 제가 책을 하나 광고를 하려고 들고 나왔는데 네. 네, 제가 쓰는데 뭐예요 이게? 네, 딱 봐도 화폐와 어려운 금융시장이라고 네. 화폐금융 교과서입니다. 그 대학교 교재 아닙니까? 그쵸, 네, 그쵸. 대학교 교재인데요. 그걸 왜 전공서. 갖고 와요? 누구 사라는 거예요? 네, 전공서. 근데 그게 전공서적을 그 왜 갖고 와요? 정운찬 선생님, 정총리님께서 네네네. 네, 처음에 2000년에 처음에 책을 쓰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거의 10년 후에 네. 두 번째로 김홍범 교수님이 조인했고 제가 이번에 네. 조인을 해서 한 10년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개정판으로? 개정판으로 6판이 나왔는데 네. 그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연준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한국에서 지도교수였던 정운찬 선생님께서 자기 대학교 동기하고 일한다. 한번 가서 인사해라. 네. 네, 그러니까 66년에 대학을 들어가신 분이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유명하죠. 조순 선생님의 네. 경제 원론 교과서 네. 거기 초판에 네. 조교를 했던 5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네. 네, 그래서 김중수 총재님이랑 이렇게 오수재라고 조순 선생님이 부르셨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이 오수재라고 불렀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카네기 멜론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네, 아이오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연준에 가신 분이 오래 계셨고요. 네. 경제계 네. 족보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얘기하다가는- 교수님만 계시면 예. 돼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한 10년 있었고요. 네, 김진희 교수님만. 제가 예. 너무 오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 말고도 많이 계시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더 많습니다. 한 15분, 20분 외국인들이 계십니다. 많아요, 근데 거기 연준에? 미국에서 경제학이 그리 돈 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미국인들이 별로 안 합니다. 그래요? 네, 미국인들이 이제 경영학을 많이 하고요. 아. 아무래도 그쪽이 훨씬 돈이 많이 되니까 경제학은 상대로 외국인이 많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신기하네. 거기 페드 있다가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도 그런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서 처음에 뽑았다가 안 뽑았다가 뽑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연준 같은 데는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안 뽑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정보기관. 그런 때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부터 98년까지 있었는데 네. 그때 외국인을 뽑았는데요. 영주권을 안 줬습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 네.
오래 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직이네. 저희 98년에 10여 명이 동시에 떠났고요. 그 다음에 또 꽤 오래 계셨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2001년에 네. 버지니아 대학 교수를 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2003년에 돌아왔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영주권이 없어도 음. 네, 외국인을 뽑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네. 한국인, 이태리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있고 지금 한 15명 이상 네. 제가 15명까지 사람 수를 쉬었는데요. 그다음부터 못 쉬겠더라고요. 네. 더 많아졌다라는 네, 거군요.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일단 연준의 발표라든지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기자회견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우리가 해석하는 영어와는 또 달리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 계셨고 네. 그들이 하는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아주 훨씬 더 이제 익숙하실 테니까 그쪽에. 네. 지금 이제 흐름으로 봐서 네. 오늘 이제 결정될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쵸. 그 금리 얼마 할 거냐, 네.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 어떻게 찍을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인데 네. 일단 금리부터. 네. 금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건 뭐 거의 정답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은 저도 들어오기 조금 전에 살짝 컨닝해봤더니 84%로 나오더라고요. 아, 75bp. 아, 0.75가 네. 84%. 네. 84, 86 왔다 갔다 하는데 음.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100bp에 가 있고요. 뭐 한 달 아니, 전이었으면 그러니까 50bp 뭐 다른 였고요. 사람 의견은 뭐 상관없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아니, 보세요? 시장을 따라가야죠. 네. 이제 페드워치에 나와 있는 그 네. 확률대로 그 이상은 저도 뭐 네. 갈 것이다. 알기 힘들고요. 그 페드워치대로 대체로 금리가 가요? 네, 페드워치라는 게 네. 미래의 금리에 대한 선물 시장의 그 가격, 네. 그 채권의 예, 그 데리버티브의 가격을 보고 확률을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릿속에 확률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난 어디다 베팅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베팅한 거의 가격을 보고 거꾸로 확률을 뽑아내는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을 가지고 페드워치의 CME에서 네. 확률을 숫자로. 아, 좋습니다. 뭐 네. 페드워치는 그렇게 봤다 쳐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그 금리 상황도 그렇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또 교수님도 분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교수님 보실 때도 0.75가 네. 합리적이고 충분히 그쪽이 더 무게가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지금까지 해오던 네.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 1, 2주일 동안 했던 네. 커뮤니케이션. 만약에 100bp 올리면 내일 다시 모십니다 여기에.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영구히 박제될 거예요. 자 일단 75bp를 아, 예측. 과거에 저렇게 틀린 적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미국에서는 저의 개인 파이낸스 집 살 때도 한번 이자율 잘못 예측했다가요. 네, 박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그럼 이제 75bp라고 하면 사실 이제 시장이 이제 예측했던 수준, 그러니까 지금 최근 말고도라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했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8.3 네. CPI 나오기 전부터 네. 그렇죠. 네, 75% 그러니까 가능성이 컸죠. 네. 잭슨홀 이후부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잭슨홀에서 생각보다 매파죠. 짧게, 강하게, 화끈하게 네. 43번 인플레이션 단어를 썼다고 그러나 누가 카운트 했던데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평소와 다르게 네. 세게 발언을 했고요. 네. 그러고서 이제 75 확실해지고 약간의 100bp의 확률이 있었다가 CPI가 나오면서 가장 올라갔을 때 100bp가 3분의 1 정도로 갔을 거예요. 네. 지금 많이 이제 6분의 1 정도로 떨어진 음. 상태이죠. 네. 연준 위원들은 네. 시장에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도 사실 볼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고 전화로 통화 다 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예측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 자기도 생각할 땐 이거보다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도 시장이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아, 시장 얘기를 좀 들어주기도 합니까? 아니면 시장은 니넨 뭐 어떻게 떠들든 간에 한번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갑니까? 예. 그러니까 연준의 서류들이 네. 5년이 지나면 다 공표가 됩니다. 예, 그게 법입니다. 아, 모든 그 발언 같은 것들이 예, 모든 내부적인. 발언이요. 자료와 발언이 네, 다 공표가 되게 돼 있고요. 네. 만약 저도 제가 썼던 논문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면 제가 그거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올려달라. 네. 그러면은 페드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발표, 그러니까 네, 네, 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보고서, 그러니까 5년 지난 건 제가 맘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도 볼 수 있고요. 네, 네, 네. 그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에 이제 하면서 CPI 나온 다음이니까 네. 75bp 나오는 안, 100bp 나오는 안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아. 이렇습니다. 100bp를 하면 이러이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쓰고 네.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그걸 올리는군요. 그렇죠. 몇백 명이 네. 뭐 하겠어요. 다들. 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몇백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19명의 저희는 위원들이. 프린시펄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주체.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냥 에이전트고 네. 그 19명의 토론하고 그중에 12명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드리면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나는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누군가 그 한 명의 힘이 가장 크거나 영향력을 미친다기보다는 균등하게 12명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는 그런데요. 그렇지만 의장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고서의 방향과 음. 그리고 FOMC 회의 자체의 아젠다를 세팅하니까 네. 의장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큰 게 19분의 1보다 조금 큰 경우가 있고 네. 아주 많이 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린스팬은 많이 컸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버난캔은 조금만 컸고 네. 파월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느낌. 그린스팬에 비하면 훨씬 작고요. 네. 그러니까 버난캔은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그린스팬에 때 워낙 커가지고 그 단점이 있어서 의도로 줄인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버난캐, 옐렌, 파월 전부 다 그린스팬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흔히 저 뉴스에서 벤 버냉키로 이제 읽었는데 네. 거기서는 버난키군요. 뭐 버낸키 뭐 여러 가지 그 NK를 하는 그것도 미국의 방언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미국도 뭐 텍사스 방언이 있고 다 5를 5 하는 그런 남부 발음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미국 계셨잖아요, 정프님. 네. 저요? 네. 저는 이제 미시건. 네. 네. 미시건 좋죠? 네, 미드웨스트.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금리를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금리 결정하는지. 네. 이거 아주 재밌네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내부적인 그런 얘기니까. 식으로 그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점도표 직접 만든 사람이 뭐 그 점도표는 어떻게 그거를 찍는 거예요? 점도표요? 그 칠판이 있어요? 아니요, 19명한테 네. 19명이 종이를 나눠주나요? 엑셀을 보내줍니다. 엑셀. 아, 엑셀 스프레드शी트에다가 네. 자기가 예상이라고 말하고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appropriate path. 그러니까 가장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제일 가장 적절하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투자를 하면 거기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돈을 투자하면 시장을 따라가야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시장이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거기 영어 단어가 appropriate입니다. 네. 그러니까 19명들한테 네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리 수준이 올해 말, 내년 말, 후년 말 그리고 꽤 먼 미래, 7, 8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네. 숫자를 너댓 개를 주는 거죠. 네. 그럼 그 너댓 개를 취합을 해서 네, 네. 우리나라를 맡으면 통화정책국장 네. 혹은 국장 바로 밑에 있는 부국장의 팀장이 네. 그걸 다 모아서 그거 몇 시쯤에 그거를? 그게 FOMC 하기 전에 그러니까 FOMC 전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FOMC는 네.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발표를 하고 이게 네, 이제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요새 같은 경우에 새벽 3시에 네. 발표가 되는 건데 어떨 때 새벽 4시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점을 찍어서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정도에 그분들이 오시면서 합니다. 근데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서베이를 미리 하는 거군요. 서베이를 월요일 날 대충 내고 그리고 좀 그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원하시면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바꾸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요일 날 준비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1시 50분에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몇 시가 마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국장은 그럼 대충 미리 알겠네요. 그렇죠. 그 국장은 그러면 시장에서 쇼치고 막 이거 뭐 할 수 있겠네. 뒤에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철컹- 네, 철컹. 가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도 그 국에서 일을 했는데 네. 저희끼리 이제 안에서 농담을 하면서 네. 당일날 오늘 뭐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막 저희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요?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게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와서 시장이 이럴 것 같아 했는데 반대로 가요. 그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주로 안 그래. 주로 가죠. 예상대로. 네, 근데 네, 가끔 네. 거꾸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농담에 대한 카운터 농담은 그렇게 하다가 돈도 잃고 직업도 잃고 직업도 잃고 철컹철컹. 깜빵도 가고 그러면은 그건 뭐냐 그런 농담도 할 정도로 네. 시장의 움직임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약간 지금 미드가 막 상상이 돼요. 그 안에서 헤이 뭐, 네, 쉬어. 그 안에서 하면서 딱 2시 가면은 이렇게 저런 큰 블룸버그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인포맥스처럼 네네네.
그 터미널 앞에 쫙 모입니다. 네, 그때는 2시 15분이었는데요. 네네네. 요즘은 2시니까 딱 모여가지고 네. 발표 딱 나고 시장이 그때 탁 튀는 거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재미있으시겠다. 재미는 있죠. 네. 돈은 많이 못 벌어서 그렇지 재미는 있습니다. 혹시 주식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미국에서 안 하던 버릇, 못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미국에서도 할 수는 있었는데 네. 짧게 하는 건 못 하고 FOMC 길게. 직전 직후에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신경을 쓰느니 그냥 아예 안 하고 FOMC 말자. 직원이 되면 그 직전 직후라든지 뭐 아니면 제한이 판타 있겠죠? 이런 건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직원이 데이터를 얼만큼 많이 보냐에 따라 다른데요.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은 좀 룰이 약한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점도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네. 거의 몇 주 빠지면 네. 6주 중에서 앞뒤로 빼고 나면 남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안 하는 버릇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냥 그 음. 투자와는 상관이 없는 비상장 주식 하나 몇 개 가지고 있는 거 말고는 아. 개별 주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욕도 많이 먹습니다. 네. 자,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연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연준에서요. 예측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아까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음. 이자율을 얼만큼 올릴 것인가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점도표라고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75, 100 간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100으로 가면 장점도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그 은행의 어떤 사람인가는 150 가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했대요. 어떤 신문물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네. 뭐 진짜 읽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건 좀 읽어봐야겠지만 그럴 정도로 100으로 갈 장점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잡는 김에 확실히 잡자. 네네. 그러고 뭐 의사가 수술할 때 하듯이 이왕 마취한 김에 그때 확 도려내자. 그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장점으로. 그러니까 저보러 제가 만약에 100pp를 찬성하는 쪽으로 가서 리포트 쓰라. 그럼 그거 쓸 것 같아요. 네. 근데 75pp는 반대로 그러다가 실물 시장 제대로 못 잡으면 인플레도 망가지면. 못 잡으면서 실물 시장만 망가지면 네. 노동시장 망가지면 어떡할 거냐. 그런 식의 장단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네. 그게 이제 단기적인 고민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점도표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얘기하면 최근에 그 레리 썸머스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서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79년, 80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네. 그러면서 릭 미시킨 전 연준의 거버너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읽어봤는데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는 79년 10월에 당시 폴 볼커 의장이 상당히 많이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았다라고 저희는 그 히스토리를 배우고 알고 있는데 네. 곧 들어가 보면 79년 10월에 확 올렸다가 80년에 이거 아닌가 하고 확 내렸어요 네. 이자를. 네. 네. 그러다 다시 올렸어요. 음. 네, 그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내려갔다 네.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동안은 그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게 올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걸 올리니까 그때처럼 올렸다가 내리는 실수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올린 다음에 네.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망가져도 실물 시장이 꿋꿋이 가야 된다. 그게 버텨야 오히려.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무리 아파해도 시술 시작했으면 쓰면 끝까지 가고 완치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렵죠 의사로서도. 그렇죠. 네. 환자가 아파하고. 고통을 보이는데. 당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썸머스랑 릭 미시킨 교수 지금 교수죠. 그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과거에 연준에서는 계속 얘기가 돼 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가져가면서 얼마나 오래 가져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자율 패스를 많이 보여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꽤 높게 가야지만 네. 제대로 되고 오히려 그게 고통이 덜하다. 그냥 어설프게 그만뒀다가 그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연준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연준은 보는 정보의 질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정보를 보는데 해석? 판단이나 해석을 조금 그분들은 좀 다르게 하시는 겁니까? 정보의 질이라고 보면 양과 질이라고 보면 네. 그래서 경제학자가 많고 음. 그리고 19명의 그 참가자들 FOMC 참가자들은 직접 전화를 필요한데 걸어서
알고 싶은데 알고. 그래서 옛날 그린스팬도 자기가 가장 많이 아는 정보가 어디 그 고철 야적장에 차 들락날락하는 횟수라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그래요? 고철이 들락날락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게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엔 경제와 찐 경제다라고 나름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거든요. 그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네. 같은 것들은 네, 예를 있고. 들면 무슨 어디에 거기 뭐 유명한 무슨 투자은행들 뭐 이런 데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도 역시 본다는 거죠 거기는. 예,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도 뭐 알자면 알 알 수 수 있는. 있는 거죠.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사람 하나 보내서 이게 은행들 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사람들 길 걷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가게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네, 그거 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모두 오픈된 정보인데 거기에서 모두 네. 다 어쨌든 학자분들이시고 하니까 거기서 네. 취합하는 정보를 뭘 취합해서 판단을 하는지는 정말 각자 다르겠군요. 각자 다르죠. 네. 그리고 네. 약간은 한 몇 시간 정도 혹은 그 데이터가 다음날 아침에 주로 나오잖아요. 미국 시간으로요. 한국 시간 밤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전날은 이제 퇴근하기 전에 자기가 끝내잖아요. 그러면 백악관하고 몇 군데에다가는 미리 알려줍니다. 아. 네, 미리. 그러니까 CPI 발표 이런 것도 네.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항상 바이든이 뭔가 발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그 전날 예, 퇴근 시간에 예.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연주에서 일할 때 보면 그 전날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회의를 해요. 그러다 팩스가 쫙 울리면 그럼 다 일어서 나가요. 네. 아는 거예요. 이게 그 내일 뭐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딱 2명, 국장과 1명 더 다 네. 나가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럼 3명 거기서 3명 둘이죠. 국장 하니까 그 밑에 사람은 절대로 말 못하는 거죠. 여러 명이 알면 셀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그걸 몰라서 다음날 아주 이상한 걸 발표해버리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정부 조직끼리는 우리가 할 겁니다 아마. 네. 네. 그 전날 퇴근 시간에 알려주고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연준이 이제 특히 이제 점도표를 이렇게 찍을 때 위원들이 네. 이게 앞으로는 요 정도가 적절할 거다 혹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정말 예측 내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찍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 시장에 이 정도 메시지를 주고 싶으니까 실제로 내가 2년 후 금리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해야 지금 시장이 좀 진정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점도표를 그렇게 찍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2년 후, 3년 후에는 이 정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찍는 거예요? 예. 그게 당장 올해의 네. 경우에는 그게 두 개가 일치합니다. 이게 적절하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투표하는 그래요? 네, 하는 네. 게 그렇게 투표를 합니다 실제로.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후년 정도가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지금 그 다음부터는 철학의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올해 내년 후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올해 어떤 결과 나올 거잖아요. 네. 그게 최적이에요. 근데 내년이 되면 이미 올해가 달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꼭 안 해도 될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그렇게 할 거라는 예상이 시장에 먹혀서 오래됐으면 그거를 꼭 약속을 안 지켜도 이미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점도표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신뢰도가 또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 거시 경제학에서는 뭐 동태적 비일관성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 사람들의 행동이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존하면 수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찍으면 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강의 계획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데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친다고 하면 그에 따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 제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그게 애들이 싫어서 애들을 사랑하니까 애들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애들 공부를 많이 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나중에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건 연준 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여러 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밑바탕에는 이제 연준 위원들은 뭐 미국이나 전 세계 경기, 특히나 이제 미국 안에서의 미국이 좀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찍는다. 그게 연준 페더럴 리저브 액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딴 나라 생각해야 안 해요. 딴 나라 자체는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일본 생각, 중국 생각, 베트남 생각을 셋대 봐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장 난리 나죠. 온리 미국 생각만 하는. 당연히 그 자기 법인데. 온리 아메리카. 네, 근데 하필이면 달러가 다른 나라에 쓰니까 이렇게 저희가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진짜 미국만을 위한 뭐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미국에 다시 안 좋게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아주 많죠. 그건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겠죠. 그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 신경 안 쓰는데 그게 돼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97년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외환 위기 때 대한민국을 구해줄 거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냉정하게 만약에 그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60년대 이후에 막 발전한 나라인데 그렇지만 이게 좀 이렇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에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안 된다.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험악한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많이 도와줘서 지금 많이 끌고 가잖아요. 소상공인들이요. 그렇지만 이거를 코로나 끝나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 유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걸 끌고 가면 모두도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그런 식으로 97년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 가지. 만약에 망하게 해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교훈을 주느냐 아니면 살려서 끌고 가느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여차여차해서 살려서 이렇게 살려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고생은 많이 하게 근데 그 고생이 너무 많이 한 거냐 그건 뭐 제가 아니라 저는 그때 연주돼 있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번 밤 사이에 있을 다양한 이벤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2시 반, 우리는 3시 반에요.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오늘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앞으로가 다음 미팅 혹은 다다음 미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 후년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연주에서도 가장 조심하고 뭐 어느 나라 마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비슷한 시츄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신이 경제에 대한 예상 혹은 경제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가정에 따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적 잘 받아오면 아이스크림 사줄게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밖에 기억 안 해요. 성적 잘 받아오면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잭스웰에서 그걸 크게 바꾼 것이고 또 CPI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바꾼 거죠. 그렇지만 또 만약에 오늘 무슨 데이터가 나와서 하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3시 반에 얘기한 것이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다음 미팅할 때까지 혹은 3달 동안 다음 점도표가 나올 때까지 머릿속에 이러이러한 걸 생각하고 있다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또 너무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적당히 얘기해야 되는데 또 적당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약간 성적이 잘 나오면 몇 점이 잘 나온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건 잘 봐봐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이. 그게 80점인지 90점인지 91점인지 그걸 얘기를 해주면 애들은 딱 그거만큼 맞을 텐데. 그냥 잘해. 아니면 그냥 1등해. 1등만 하면 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만족하게 선생님이 내가 물어봤겠지 잘했는지 선생님이 그게 기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그게 중앙은행 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 어려움을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금융 상황, 그리고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조건 하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한 달 반, 3달, 1년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요. 실제로 일시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족쇄가 됐습니까? 일시적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시적이지 않게 되니까 그렇듯이 언제든지 그런 족쇄가 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컨텍스트에서 그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어떤 컨디션에서 하는지에 대한 것이 뭐 우리나라 미국이나 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드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말하는 부모와 듣는 애가 다르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게 어쩔 수 없는데 그건 그렇지만 그러고 이겨 나가야죠. 네. 그러고 이겨 나가고 네.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 배워 나가는 과정인데 요즘은 좀 그 배우는 비용이 좀 한국이나 미국이 너무 크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에서 잘못 배운 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혹은 있죠. 태국이 혹은 터키가 영향을 받는 게 국제 금융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하잖아요. 네. 이렇게 강한 게 미국은 괜찮습니까? 미국이요. 예. 수출이 잘 안 되죠. 근데 수출할 건 많이 있어요? 수출이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좀 덜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든지 다른 네. 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수입 있는 물가는 것이죠.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강달러가 네. 미국이 의도한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냥 강달러가 어쩌다 된 거지 미국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닙니까?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강달러를 가지고 가는 거죠. 미국이? 네, 인플레가 높으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럼 지금의 강달러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결과죠. 통화 정책이 의도된 바군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앞으로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더 계속 긴축을 하고 그러면 계속 기축을 할 테니까요. 그럼 인플레가 내년. 잡힐 때까지. 내년 중반 이후까지 그럼 이런 강달러 움직임들은 계속 가요? 뭐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이자율이 더군다나 목표에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갔다가 돌아온다는 오버슈팅을 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이니까 당분간이라는 당분간은 말은 네, 당분간이 뭐 한 달일지 1년일지 네. 3년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꽤 꾸준히 간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럼 이게 중요하겠네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금리 인상의 시점과 금리 네. 인하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 금리 인하요. 네. 하나는 인플레가 충분히 잡혔다. 그런지 라고 판단할 때 판단할 때 2%. 2까지는 안 가도 4? 3 밑으로는 가야죠. 3 밑으로 가야 돼요? 3 밑으로는 가야지. PCE 기준으로 네. 3%. 그렇고요. 아니면 실업률로 봤을 때, 네. 왜냐면 연준에 그 이중 책무가 있으니까 네. 실업률이 너무 튀면 그러면 이제 조금 참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게 튄다라는 기준은 뭐 한 육? 5에서 7?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네. 그게 적정한 선 잡는 그러니까 게 그게 그거를 꽤 높게 잡고 버텨라 아, 하는 게 썸머스와 비슈킨의 얘기죠. 네. 그렇게 강하고 욕 많이 먹고 연준의 트랙터가 와가지고 트랙터가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서 그 냄새를 피우고 그러니까 그냥 욕을 하는 대신에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공기가 왔다 갔다 잘하는 옛날에 그 화학 공격에 걱정을 안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밖에 트랙터가 와서 인분을 가지고 오면 냄새가 다 들어왔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 중고자동차 딜러들은 못 해먹겠다고 자동차 키를 다 편지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우리나라 갈아엎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너네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그럴 상황이 되니까 올렸다가 79년 10월에 올렸다가 80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까 질문하신 어디까지 인플레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그거냐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79년 10월이 굉장히 많이 소환되고 있어서요.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인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 책에 잘 담겨 있습니까? 79년 10월 얘기는 사실 요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게 요거 때만 해도 인플레가 올라갈지 몰랐거든요. 제가 이거 책이 나온 거는 올해 8월인데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한참 동안 쓰고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하고 이래야 되니까요. 네. 여기서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엊그제 가르치다가 알았는데 최근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뭐 그런 얘기도 썼습니다. 왜냐면 1년 전에 썼어요. 그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셨군요. 그랬잖아요. 저희 네, 코로나 직후에 맞아요. 그렇게 네.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안 생긴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다 잊어먹으셨죠? 네, 그거 걱정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 이진우 기자 2%가 네네네네. 하시는 아침 선교 방송이잖아요. 라디오. 네.
거기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생방송대가 녹화됐는데 네. 그날이 언제냐면 2020년 3월 16일입니다. 초창기였군요. 네, 아.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코로나 바로 직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터지고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는 2월 말에 2월 중순 말에 말에 왔었나요? 2월 네, 중순 2월. 말에 13번 환자, 31번 막 환자. 시작. 그래서 3월 16일이 월요일이었고요. 네. 그날 저는 대학교에서는 학생들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날 고려대학교 개강을 그날 했습니다. 원래는 2일 날 해야 되는데 네. 2주를 미뤘어요. 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학이 네. 모든 대학은 아니고요. 이유는 뭐였냐면 2주만 미루면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이 온다. 아, 금방 아. 끝난다. 코로나 2주 있으면 끝난다. 아 맞아. 그때부터 하여튼 또 2주란 말이 그러니까요. 어. 계속 2주씩 네. 한참 했죠. 진짜. 그래서 3월 2일이 3월 16일 날 개강을 했고 아. 그래서 3월 16일 날 아침에 그날 개강해야 하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걸 배워야죠. 네. 그리고 또 8시 반에 이진우 기자님이랑 생방송 하게 돼 있죠. 네. 6시에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서 이제 잠 깨려고 방송을 보는데 그날이 연준이 100bp를 내린 시간이 6시입니다. 아 그날이에요. 일요일 날 저녁 때. 그들로선 일요일 저녁이죠. 아. 근데 아시아 시장이 열리니까 네.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일요일 날 아주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전화로 해가지고 긴급으로. 아. 100bp 내려서 제로 간다. 그 한 개 한국 6시에 했고요. 네. 그럴 때 좀 그리고- 우리 폭락했죠? 아닌가? 그러고 나서 사실 그때는 정말 큰 게 오나 보다 그래서 폭락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내리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돈이 오는 거 왕창 들어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네. 얼마나 크게 몰려오면 돈이 그렇게 들어올까 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날 6시에 방송한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황당함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모 경제 TV 앵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6시 몇 분쯤 됐죠? 한 2, 3분 지났을 거예요. 근데 밑에 화면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속보. 딱 뜬 거에서 이걸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는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방송을 읽다가 연준에서 100bp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하는 거죠. 네. 아니, 그게 이제 2020년인데 그러고 제로까지 갔는데 인플레가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1년여 동안. 내일 그러니 모셔야겠는데요. 얘기가 끊이지가 않는데요. 아 지금 너무 네. 재밌는데 지금 아, 시간이 지금, 저희가 다 돼갖고 앉아서 그냥 옵션을 네.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끝나면 이제 바로 이프로님 또 오거든요. 네. 여기. 아 오세요? 언더스탠딩에서. 인사하고 가겠네요. 네. 이프로님이랑 같이 좀 더 방송하고 가시든지. 네 일단 저희 저녁 방송은 오늘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교수님은 저희가 조정해봐야죠. 예 저희가 빨리. 한번 일정 조정해서 네. 예, 다시 한번 급하게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